모유의 지질 함량은요, 수유부가 먹는 식사라든지 계절, 이제 지내는 계절 또는 출산 횟수 등에 따라서 포함되는 함량이 2 내지 5%로 매우 다양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질은 아까 말씀드린 수유부가 먹는 식사, 그리고 계절, 출산 횟수에 따라서 2 내지 5%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게 또 아이가 젖을 빨기 시작할 때의 모유보다 수유를 끝내기 직전에 나오는 모유의 지질 함량이 3배나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기의 젖빨기 자극에 의해서 지방 합성이 촉진이 된대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시면 모유에서 지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성숙유로 진행될수록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유에 함유된 지질의 92%가 중성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모유에 들어있는 지질은 뭐다? 저희가 중성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프로? 95%가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량의 인지질 또는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올리고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스테롤, 에스테르, 당지질, 유리지방산 이런 것들이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는 총 지질 함량을 봤을 때 우유하고 비슷하고요. 지방산 조성도 비슷하지만 하나 차이가 뭐냐면 지방산 조성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말은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의 함량은 모유가 우유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 모유에 적고 두뇌 발달과 시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메가3계 불포화지방산인 DHA는 또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좀 함량은 비슷하지만 들어있는 조성은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거는 표 4-15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있는 지방산과 함유량을 이렇게 비교해 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표 4-15 지방산 조성 보시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보시면 팁이 있어요. 팁. 어떤 팁이냐면 영아에게 모유의 높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좋은 이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첫째, 둘째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급속하게 자라는 중추신경계의 미엘린 합성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때 저희가 두뇌 앞부분에 두뇌 DHA 몇 페이지에서 봤었죠? 거기에 나왔던 내용하고 약간 겹쳐지는데 중추신경계 수초가 형성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이 합성에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도 모유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모유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도 상관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질인데요. 당질은 모유에 함유된 당질의 약 90%는 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유당은 장내 환경을 산성화시켜서 유아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세균의 성장을 억제시켜줍니다. 그래서 또한 장내에 있는 비피더스균의 번식을 촉진시켜주고요. 뇌신경에 중요한 이 갈락토스를 얻을 수 있고요. 칼슘인 마그네슘과 기타 무기질의 흡수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모유에 이렇게 들어있는 유당의 함량은 수유부의 영양 상태와 관계없이 얘도 그래요.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수유부가 밥을 좀 굶었다든지 적게 먹었다든지, 그러니까 수유부 자체는 좀 예를 들어서 영양 실조라도 영양 부족이다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당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단당류에 비해서 당도나 용해도가 낮잖아요. 유당이. 그러다 보니까 아기의 소장에서 굉장히 천천히 흡수된다는 거. 그리고 인슐린 요구량이 낮다는 점. 모유의 삼투압을 낮게 유지한다는 이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설명드린 부분은 16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유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장내 비피더스균의 번식 촉진은 결국엔 모유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때문이라고 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올리고당이 이런 역할도 같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타민인데요. 모유에는 특히 비타민 A하고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요. A하고 베타카로틴도 비타민 A의 전구체니까 같은 이제 비슷한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 유당 같은 경우도 모유 수유부의 영양 상태하고 별로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모유의 지용성 또는 수용성 비타민의 함량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식사라든지 약을 먹는 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유에는 비타민 D가 굉장히 소량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아가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할 경우엔 당연히 비타민 D가 보충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모유에는 또 비타민 D는 소량이긴 한데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이 또 들어 있고요. 비타민 K는 조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에 있는 비타민 A의 농도는 모체가 섭취한 식사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초유에서 성수기로 수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A의 농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용성이 됐든 지용성이 됐든 비타민 섭취량이 결국엔 수유부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결론은 뭘까요? 영아가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려면 수유부가 부족하지 않게 비타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미 실험을 통해서 모유의 수유부가 비타민을 낮게 먹었을 때 이 모유에 이들의 비타민 함량이 적었고 또 이런 모유를 먹는 영아들이 비타민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는 연구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은 정말 다른 것보다는 수유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영아들은 수유부가 신경 써서 비타민을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은 모유에서 무기질 함량은요 초유에서 굉장히 높아요. 초유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수기로 가면서 그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유와 우유의 영양소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무기질 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유에는 모유보다 인이 6배, 칼슘 4배, 무기질은 3배 있어서 무기질 성분은 우유가 압도적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무기질을 다량 함유한 건 좋은데 기능이 미숙한 영아가 먹었을 때는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아에게는 이 무기질 섭취를 위해서 우유를 먹여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시고 교재에 흡수율 같은 거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유에는 또 면역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이것 때문에 모유를 먹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쭉 봤지만 결국에는 면역 성분이죠. 면역 성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모유에는 여러 면역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 물질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 4-6 바로 다음 PPT인데요. 교재 몇 페이지죠? 1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유 영양아의 질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인공유를 먹는 영양아에 비해서 낮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모유의 영양, 모유에 무슨 성분이 있을 것이다 연구했고 모유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아이를 건강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설사라든지 아니면 소화기관의 질병,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 이런 호흡기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모유가 가지고 있는 면역 성분이 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4-6은요. 수유 기간에 따른 면역 성분의 변화인데 그죠. 면역 글로불린하고 락토페린을 비교했을 때 초유에 나오는 그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다가 이행류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성수기로 가면은 훅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표를 제가 설명 안 할 거라 락토페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락토페린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철결합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굉장히 우리 아이들 장에 큰 역할을 해줘요. 대장균, 그다음에 포도당 이 균은 성장을 억제시켜줘요. 억제시켜주는 아주 유용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초유를 먹이려고 노력하시는지 알겠죠? 기본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막 태어나서 몸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초유를 먹임으로써 면역력도 잡아주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뼈대라 그래야 되죠.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 그 시기에 초유를 먹임으로써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기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수교를 먹여가면서 키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먹이려고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표 4-16 금방 말씀드렸던 모유가 가지고 있는 항감염성 인자들 이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모유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유가 됐든 초유가 됐든 먹이고 싶은 만큼 나온다면 너무 다행이고 좋은 축복받을 일인데 의외로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만큼 이상이 나오는 그런 모유를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아마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모유은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혈액은행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정자은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은행 같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 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산모한테서 남은 모유를 모아가지고 안전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모유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행에 이제 들어간 모유를 기증받은 모유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저온 살균해서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를 제거를 하고요. 또 균 배양 검사소에서 미생물과 박테리아 등이 이제 제거를 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이 있는지를 모두 검사한 다음에 이제 냉동 보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2곳의 모유 은행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2곳을 찾아봤더니 강동 경희대학교 모자보건센터 모유은행이란 게 있고요. 뭐 밀키웨이라 그래요. 이거는 좀 사업체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마 이 수업 끝나고 나면 그 네이버에나 구글에 모유은행 한번 쳐보시면 알고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또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또 새로운 정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늘어나는 어떤 모유 수유 요구량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알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모유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어떤 모유를 판매하시는 판매라 말은 좀 그러네요. 모유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 분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약물 중독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 모유의 영양소 함량, 뭐 또 모유 자체를 위생적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다 보니까 잘못하면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그걸 먹었을 때는 오히려 더 치명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검색해 본 바로는 모유은행에 내가 모유를 기증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절차가 쉽지 않아요. 주고 싶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가 기증하는 모유가 아이들한테 갔을 때 건강한 모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가 까다로운 게 맞겠죠. 그래서 모유 은행을 통해서 모유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통계표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2007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출산율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1 아래입니다. 1 아래. 0.8, 뭐 요 정도, 0.9 출산율이. 그죠? 그 말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한 명 아래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낳아서 양육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유부가 거의 없다, 수유부가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증된 모유의 양도 막 늘어나기보다는 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이 모유은행이라는 제도가 제가 보니 정말 모유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모유를 기증함으로써 그 모유가 필요한 분들이 가져가서 아이들이 모유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나하고 어떤 밀접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또 그걸 굉장히 밀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라는 걸 또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모유에 대한 설명은 이제 대충 끝났고요. 두 번째, 인공 영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 영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제유죠, 조제유. 그냥 쉽게 말해서 만들어진 모유인 거죠. 그래서 그 영아한테 가장 아주 완벽하고 적합한 유즙은 결국엔 모유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사실 또 몇 개월 출산하고 뭐 100일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5개월, 6개월까지는 모유를 먹이다가 점차 이제 조제 수유로 많이 바꾸세요. 아니면 뭐 1년 내내 모유를 먹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조제 수유로 바꾸기도 해요. 출생 후에 한 6개월까지는 아기에게 그래도 모유를 먹이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강한 영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제유로 양육해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큰 애는 지금 저희 아들이 22살인데 걔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너무 출산하기 직전까지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거의 28kg가 찐 거죠. 출산을 했더니 아이 몸무게 3.4와 양수 무게 빠지고 제 몸에서 4kg만 빠져나갔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제 바지가 맞지 않는, 그래서 정말 우울했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제 몸이 이렇게 계속 부어 있는 게 싫으셨는지, 이미 이제 제가 그렇게 찐 게 싫으셨는지 무슨 이렇게 붓기 빼는데 좋다는 거를 해오셨는데, 그걸 먹고 안 그래도 잘 안 나오는 그 모유였는데 정말 애 낳고 출산하고 보름이 지나니까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초유는 먹였는데요. 거의 이hen유 정도 먹이다가 성수교는 못 먹였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음 아팠어요. 마음 아팠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조제유를 친정엄마가 저도 중요하니 뭐 너무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유죠, 분유. 그걸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심리적으로 그때는 출산휴가도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바로 제가 직장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되게 좀 이렇게 약간 계속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애한테 못 해줬다는, 먹이지 못했다는 약간의 죄책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유식을 해야 될 시기도 사실 놓쳤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이유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이제 일반식을 할 때는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잘 먹여야 되겠다는 약간의 강박을 가지고 먹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컸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써주던 요즘에 키즈 노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런 수첩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수첩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제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좀 미울 때도 있는데 그 수첩을 읽다 보면 그래 내가 다 이해해야지. 내가 이때 이런 걸 못 먹였는데 이런 그 약간의 그런 것 때문에 좀 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픈 데 없이 잘 크고 잘 자랐는데 그때 당시에는 못 해준 게 너무 속상했고 이제 그렇지만 조제유가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이게 심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인공 모유량이 부족하거나 그때 저처럼 또 엄마나 아기의 건강이라든지 또 직업, 유두함몰 이런 이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조제유로 제공해도 됩니다. 모유 외의 영양식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인공 영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제유는 우유나 두유, 단백질의 유당, 지질, 무기질, 비타민, 그쵸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첨가해서 최대한 영양학적으로 모유 성분에 가깝게 만든 영아용 유즙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제유의 정이죠, 정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좀 그 모유에는 거의 많이 들어있는데 우유에 좀 작은 유당 있죠, 유당을 좀 더 첨가를 하고 또 뭐 덱스트로글루코스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모유에 가깝도록 모든 성분들을 맞춰서 첨가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또 요즘 그 뭐 아까 말씀드린 락토페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DHA 모유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면역 성분들도 넣어가지고 모유와 비슷하게 만들어내어서 공급하는 게 바로 조제유 인공 영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이제 이 모유가 좋지만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제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최대한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걸 덜어주고자 좋은 분유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조제유에 첨가되는 성분들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뭐 DHA 이런 게 뇌라든지 망막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미 규명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제유에 좀 전에 말씀드린 DHA도 첨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락토페린이 뭐였어요? 철결합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아까 대장균하고 포도당균을 억제시켜준다고 그랬잖아요. 락토페린 같은 걸 넣어서 만든 조제유를 먹었을 땐 아이가 어때요? 장이 훨씬 소화가 잘 되고 장이 진정이 되겠죠. 장이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한 가지 단점, 뭐 단점 아닌 단점은 결국엔 뭔가 이런 좋은 성분들이 추가되면 조금 비싸다는 거. 근데 이제 아마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이지 못한다는 그 모유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또 엄마들은 어때요?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충분히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유 회사들이 좋은 제품을 경쟁적으로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판하는 조제유의 어떤 그 특수 조제유의 종류 같은 것들이 금방 말씀드린 게 표 4-17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대두 단백질 조제유, 뭐 저항원성 조제유, 미수가 특히 이 미수가 조제유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뒤쪽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니까 보시고 이런 조제유들을 대상에 따라서 골라서 구매해서 먹이면 된다는 거. 혼합 영양은 모유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수유부가 사회 활동을 할 때니까 말 그대로 모유와 플러스 인공 조제유를 동시에 먹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유만으로는 다 먹이가 부족할 때 중간중간에 조제유를 섞어서 먹이는 거. 그다음에 뭐 수유부가 질환이 있을 때 모유와 우유를 1회씩 교대로 수유하거나 아니면 모유가 너무 작게 나오긴 하지만 그럴 때는 모유를 뭐 100cc 먹이면 100ml 먹이면 분유로 100을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치시키는 방법이 바로 혼합 영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38페이지에 보시면 확대경이라고 해서 분유를 고농도로 조제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4가지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